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노정 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직접 현장 설득에 나섰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폐기를 거듭 촉구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자세입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최저임금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마련한 간담회 장소에서입니다. 간담회는 당초 일부 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 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 설득에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에 관한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듣기 위해 전국 10곳에 현장 노동청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개청식에서도 피켓팅으로 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2,33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 결과 86.6%에 달하는 2,022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도 84.7%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노정 관계가 당분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10곳에서 현장 노동청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노동청은 서울 청계천과 신촌, 부산 NC백화점 광장과 대구 동성로 등에 설치되며 다음 달 13일까지 4주 동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장 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청취함으로써 정책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조기 도입 등을 둘러싼 금융권 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차례 열린 대표단 교섭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금융공공기관에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노동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만큼 17개 은행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주 52시간을 시행할 수 없는 예외 직무가 은행에는 20여 가지가 이른다면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고용지표를 두고 정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8년 만에 취업자 수가 최저라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박효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 33만 2천 명 늘어 13개월 만에 큰 폭을 기록했다며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닷새 뒤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의 핵심은 달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7만 2천 명대에 그쳤는데 이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라는 겁니다.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30만 명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수는 2월 들어 10만 명대로 떨어졌고 5월 들어선 10만 명 선도 붕괴됐습니다. 고용부는 상용직 노동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설명하며 구직급여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의 일시적인 효과로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고용 사정과는 별개의 일로 보여진다. 전체적인 고용 여건 자체는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인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 다만 일각에선 현재 고용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너무 많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LS그룹 총수 일가가 10년간 특정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190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고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 경고 뒤에 처음 나온 사례여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LS그룹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 계열사를 회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LS법인 3곳과 전현직 임원 6명 등을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고발하고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자홍 LS리코동재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리코동재련 등기이사 등 총수 일가도 고발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그룹 주력 사업인 전선의 주거래 품목 전기동 거래에 총수 일가가 만든 LS글로벌을 끼워 넣었습니다. LS글로벌은 통행세로 19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막대한 사익을 얻은 데다 전기동 시장 질서도 훼손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S 측은 중요한 원자재인 전기동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LS글로벌을 설립했고 지분 보유와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경고한 뒤 첫 사례로 정부의 재벌 개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각 그룹에서 특히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 회사가 꼭 있어야 되는가?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그럴 것이고요. 특히 공정위가 총수 일가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6.13 지방선거 뒤 또 분양시장 열기가 달아오를 조짐입니다. 건설사들이 선거 이슈 부각을 막으려고 미뤄뒀던 아파트 분양에 대거 나서기 때문인데요.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들이 있어 청약 과열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문을 연 서울 강남의 한 견본주택. 강동구 고덕주공 6단지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단지를 보러 주말 동안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최대 관심은 분양가인데 주변 시세보다 최소 2억 원가량 낮게 책정됐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현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청약은 1순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이후 이 같은 분양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6월 전체 예정 물량의 80% 이상이 쏟아지고 한여름 비수기인 8월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억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의 서초동과 삼성동의 분양단지는 또 다른 청약 광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수요자들만 탓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낮춰 당첨자들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의도치 않게 당첨만 되면 억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청약 시장의 투기 판화를 부채질했다는 겁니다. 청약 광풍으로 인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사지를 못하고 있고 투기판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서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금리와 증시의 불안으로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다는 점도 청약시장 지속적 과열을 예상케 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주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20일부터 신청해야 되는데요.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정해졌으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는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아동 1명당 한 달에 10만 원으로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는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 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병원비 부담, 일명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이준은 기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4인 이상 병실뿐입니다. 만약 자리가 없어 2, 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몰리는 종합병원에는 자리가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내고 2, 3인실을 쓰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턴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비가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던 입원비도 단일화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2인실은 하루 7만 원, 3인실은 5만 원 정도만 내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환자가 내야 할 시술 비용 역시 5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병원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을 정도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63%에서 7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사총파업이나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은 뒤 건강보험 부담분을 환자가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선불제 투쟁을 검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제에 빨간 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오늘 핫 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밖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대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300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2조 1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만 1월부터 5월까지 11조 3천억 원이 증가하며 한국은행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자영업자의 대출이 11조 원 이상 증가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채가 증가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과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배경을 꼽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업종 자산가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통해서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네, 그런데 왜 관련 업종 자산가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자영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건가요? 네, 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가령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집값의 4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자영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늘린 원인으로 작용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 자영업자의 대출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일각에선 이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이에 대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출의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계대출 규제 역시 대출 규모가 상승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바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선 효과란 아시다시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가계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며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늘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86조 8천억 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5조 3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6조 8천억 원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된 수준인데요. 이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비슷한 규모의 대출이 자영업자 쪽으로 갈아탄 셈이 됩니다. 네, 결국엔 한쪽의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총 대출의 규모는 그대로거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만 늘어나게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경기로 인한 생계형 대출로 늘었다는 분석도 이어지는데요. 이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대출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잇따라 임대료와 농수산물 가격이 높아지며 인건비와 겹친 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후퇴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 음식점 분야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93.7로 나타나며 수익보다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올해 불어닥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었죠. 특히 인건비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가게 경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영업자 대출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 대비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OECD의 2017 기업가 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 3천 명으로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한국의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출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자영업자의 파산이 이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MF 이후 대한민국 경제 뇌관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자영업자 대출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대출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리 감독이 아닌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내수 시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 뇌관이 아닌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